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 오늘은 그 활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활용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그게 왜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1차 부등식의 활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활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부등식 또는 연립부등식, 그것의 활용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앞에 있는 내용만 바뀐다니까. 방정식, 함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등등등 하면서 그것의 활용 을 푼다면 다음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순서를 항상 설명을 해요. 어떤 개념서를 보던지 간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 정하기, 두 번째는 식 세우기, 세 번째는 식을 풀기, 그 다음에 확인하기. 누가 이거를 몰라서 못 푸나요? 많은 친구들이 활용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아래 개념서를 딱 펼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몰라서 못 풀진 않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지수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부등식을 세우는데 또는 방정식이나 함수식을 세우는데 그 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순서 자체를 그대로 외워두기보다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세울 것이고 그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찾으라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을 것이고 그리고 미지수를 놓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읽어야 할 것이고 문제를 바르게 읽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x값으로 놓는다거나 문제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x값으로 놓고 문제에 접근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식을 풀어내는 것은 이미 앞서서 공부했었던 내용들, 기본적인 식을 해결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또는 함수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이미 연습이 충분히 됐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식을 풀어내고 답이 구해진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는 이렇게 구해 갈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까? 이것도 짚어보고 간다 그랬죠? 바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이 유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속력, 시간, 거리 관련된 속력이나 시간과 또 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면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농도를 물어본다면 농도에 대한 식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물어본다면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그 용액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용질, 소금물의 농도라고 한다면 소금의 양이 되겠죠. 이런 용질의 양 구하는 식,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에 관한 문제도 나올 거고 또 도용에 관한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수가 됐건 도용이 됐건 속력, 시간, 거리가 됐건 농도가 됐건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상식 정도의 수준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죠. 일단 우리는 좀 다양한 형태의 활용 문제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속력, 시간, 거리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으면 다시 생각해내면 되죠. 사람의 머리는 당연히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에 남기려면 여러 번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4번 이상 보면 되는 거죠. 요건 선생님이 이제 공부 방식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활용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선생님이랑 요번 시간에는요, 각각의 좀 다양한 유형의 활용 문제들을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좀 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구하는 공식이라던가 식에 대한 내용이 좀 생소하다고 한다면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오늘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넣어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형을 구할 때 둘레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그 값에다 곱하기 2 하면 둘레 길이가 되죠. 또 넓이 구하는 식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어떻게 되니? 아직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삼각형의 넓이 모른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내면 되니까 처음에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넓이 구하는 식 알아두도록 하세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 곱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바로 삼각형 넓이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기억을 한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또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두 변의 길이 합은 반드시 나머지 긴 변의 길이에 보다는 반드시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당연히 짧은 변의 길이는 항상 0보다 큰 양수여야 된다는 것도 기본적인 도형의 소양입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상식을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굳이 부등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들은 경험을 해보면서,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보다 더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유형을 만나게 되면 반갑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가지 도형에 관한 문제 어떻게 부등식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1번이에요. 아랫변의 길이가 10cm,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45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됩니까? 자, 윗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무엇의 길이? 윗변의 길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문제에 접근할 때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확인한다. 그것이 첫 번째 왓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문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높이가 6cm라고 했고 사다리꼴의 넓이가 54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조건을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윗변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윗변의 길이를 xcm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아랫변의 길이, 물론 뭐 윗변의 길이가 더 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cm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다라고 했냐면 높이는 바로 6cm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은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쭉쭉쭉 불러야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고 그 사다리꼴의 넓이는 45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하자. 45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에 나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접근만 해주고 식을 적었을 때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한 식인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그 다음에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식을 완성하면 그 다음 풀어야 되겠죠. 2은 2, 2, 3은 6. 그래서 3 남기고 골고루 분배시키게 되면 그러면 3x 플러스 30. 물론 3으로 양변을 먼저 나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45가 됩니다. 3x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30 이항시키면 1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45제곱cm 이상이 되려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정리해봤더니 읽었더니 윗변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5cm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도형에 대해서 사다리꼴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름모도 나올 수 있고요. 원도 나올 수 있고요.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적용시킬 기본적인 내용들은 혹시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개념이라기보다는 유형으로 이야기해야지 좀 더 정확하겠네요. 바로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가 갖는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정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정수를 일단 x로 놓습니다. 그렇게 x로 놓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할 때 연속하는 정수 3개 또는 2개라고 한다면 연속하는 두 정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정수를 x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바로 작으면서 연속하는 x-1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크면서 연속하는 x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정수나 또는 두 정수를 표현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두 정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x와 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x와 x-1 이렇게 두 정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세 정수를 표현할 때 보니까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정수를 x라고 놨다면 크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래도 되죠. 또 x라고 놨다면 x-1, x-2 자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식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수학에서 식을 만들 때 계산식이 숫자가 커지는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산에서 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연속하는 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로 가운데 오는 수를 연속하는 수라고 했을 때 가운데 오는 수를 x로 놓고 그거보다 작으면서 연속하는 그거보다 크면서 연속하는 이렇게 두 개의 수를 x-1과 x와 x 플러스 1로 정리해 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새 홀수나 또는 새 짝수가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짝수끼리는 연속할 때 이식 차이가 나니까 그 가운데 오는 수를 x라고 놨다면 작으면서 연속하는 짝수 또는 홀수는 x-2, 크면서 연속하는 거는 x 플러스 2.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본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같이 바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2번 가보도록 해보죠. 연속하는 세 홀수가 있는데 세 홀수의 합은 45보다 작다고 했고요. 작은 두 홀수의 합에서 가장 큰 홀수를 뺀 수는 8보다 크다고 한다. 뭔가 복잡해 보이죠?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라. 자, 조건이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이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x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그거보다 큰 것을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연속하는 세 홀수이기 때문에 이식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그래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가장 작은 홀수이지만 가운데 오는 것을 x, 그 다음에 작은 것을 x-2, 그 다음 큰 것을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만들면 계산식을 구성할 때 이때의 수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x와 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4 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둘 다 취향에 맞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 경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세 홀수의 합은 45보다 작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조건식을 만들게 되면 x-2, x 플러스 2를 싹 더하면 3x가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지워지고 x들만 남을 테니까 그것이 45보다는 작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 만들었고 이것을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뭐보다 15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식을 풀어냈어요. 자, 두 번째 작은 두 홀수의 합에서 그럼 작은 두 홀수의 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홀수가 되겠죠. 두 홀수의 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 작은 두 홀수의 합 2x-2가 되겠죠. 이 둘을 더했으니까요. 합에서 가장 큰 홀수를 뺀 수. 자, 여기서 가장 큰 홀수 x 플러스 2를 빼겠습니다. 그렇게 뺀 수는 8보다 크다고 한다. 이것이 8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쭉 식으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자, 풀어내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2x-2에다가 마이너스 x-2 이것이 8보다 큽니다. 자, x는 x-4가 8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크다? 바로 12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했네요. 이렇게요. 자, 지금처럼 등장한 이 두 개의 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x는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는 15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보다는 커야 돼요.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오는 홀수 누구 있어요? 맞아요. 13 있습니다. 선생님 14도 있는데요. 14가 홀수니? 아니지. 그러니까 13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기분 좋다고 13이라고 이렇게 딱 쓰고 나옵니다. 그런데 땡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끝까지 집중해야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하라. 즉 내가 구한 x가 13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작 답으로 써야 될 것은 누가 된다?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 x가 13이라고 했으니까 x가
13이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1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완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개념은요,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예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 보게 되면 그냥 한번 제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쌓여서 실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익은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이거를 얼마, 100원에 사왔다고 한다면 이걸 이윤을 남겨서, 즉 이익을 남겨서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내가 물건에서 정하는, 판매하는 그 가격은 바로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다. 원가 부분을 살짝 이양시키면, 이 원가 부분을 살짝 이양시키면 정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다가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B%에 이익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D%를 할인한 가격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할 건데 이 10,000원짜리 티셔츠가 30% 할인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에 살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인터넷 구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이런 할인율은 훨씬 더 선생님보다 빠르게 적용해요. 그래요. 7,000원. 이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낸 친구들이 어떻게 계산했니?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계산했답니다. 10,000원에서요. 뺐어요. 누구를 뺐니? 10,000원에 대한 30%, 그래서 곱하기 100분의 30. 요걸 계산해서 빼니까 7,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요건 선생님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이제 친구가 계산했었던 방법인데 어차피 30%는 깎아주는 거라서 내가 낼 돈은 아니니까 내가 지불할 부분은 전체 100% 중 30%를 뺀 70%에 해당하니까 아예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70 요걸 하면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이 바로 나오지. 요렇게 계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 뒤로 선생님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할인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백분율로 따졌을 때 그 부분만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기준되는 것만큼 올리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익이 붙거나 또는 할인이 되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식으로 적혀 있는데 결국 이거를 분배시켜서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할인이 됐다거나 또는 이익이 붙는다거나 이익, 정가, 원가 뭐 이런 내용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인 3번. 어떤 가방의 정가를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자, 이 가방을 10%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이익이 3,000원 이상일 때 이 가방의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약한 건 이런 문제.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막 여러 개 값들을 예상하느라고 시간이 지나가죠. 자, 그럴 시간에 내가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가방의 원가가 어떻게 될지 그 원가를 조사할 수 있는 식을 찾아갑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최초의 물건을 떼올 때의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 첫 번째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정가를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자, 그러면 원가를 X1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X에다가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의 20%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사왔다면 100원 곱하기 100분의 20 하게 되면 20원의 이익을 붙이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가를 정하였다. 이것이 정가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메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조건을 보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식을 만들어 보는 게 바로 어렵다고 한다면 글로 조금 써보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입으로 좀 중얼중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일단 내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가방을 10%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그 정가를 정한 거에서 정가에서 10% 할인을 했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 10% 할인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가에서 10% 할인한 금액만큼 빼서 구할 수도 있겠고, 그 정가에다가 바로 뭘 곱해서, 그렇지, 100분의 90, 즉 0.9를 곱해서 그 할인한 판매가를 구할 수 있겠죠. 판매가 내지는 할인가. 할인가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의 내용에 조금 더 알맞겠네요. 자, 이렇게 할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생겼냐면 이익이 3,000원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익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에서, 내가 물건을 실제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뺀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그 이익이 얼마 이상이 된다? 3,000원 이상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 될 것이고 그것이 3,000원 이상이다. 그때 이 가방의 원가의 최소값.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정가를 정했어요. 그 정가가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 자,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약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5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5분의 1x 하게 되면 5분의 5x니까 5분의 6x 되겠네. 정가는 5분의 6x.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5분의 6x. 그러면 그런 5분의 6x인 정가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0. 그렇게 해서 판매가가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시켜 볼 건 약분시켜 봅시다. 여기에서 2로 약분시키면 2, 3은 6, 그 다음에 너는 50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5, 1은 5, 5, 1은 5, 5, 8,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약분시킬 거 있는 건덕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로 약분시키면 너는 9가 될 것이고 너는 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너는 25분의 39, 27x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판매가예요. 판매가. 그 판매가 25분의 27x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25분의 27x에서 원가가 얼마라고 했죠? x라고 했어요. 원가인 x를 쏙 뺄 거예요. 그것이 바로 3,000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분의 2x가 25분의 25를 빼는 거니까요. 그죠? 그걸 뺐더니 그것이 3,000원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정리가 될 거고, 이제 나머지 좀 지우면서 내용 정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싹싹싹 지우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죠. 요거요. 요거. 그래서 x는 정리하자면 x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3,000 곱하기 2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너는 2른이, 그래서 너는 15가 될 것이고 1500 곱하기 25 하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1500 곱하기 25 하게 되면 그렇죠. 37,500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x는 크거나 같아요. 37,500. 자, 여기까지 했어요. 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37,500이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꺼름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 잘 봐요. 내가 37,500이라고 쓸 때 이 문제에서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라. 즉 부등식이 담긴 그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x는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뭐보다? 37,500보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누가 된다? 37,500보다는 항상 크고, 근데 그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될 때는 언제? 같아질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얼마다? 네, 바로 37,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식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개념도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개념은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즉 얼마만큼 빠르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단위 시간당 간 거리,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갔느냐. 1초 동안에 간 거리가 길수록 빠른 거죠. 1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길수록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는지 시간으로 간 거리를 나눠서 속력을 표시하자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다 시간을 곱하게 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시간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식에서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하는 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이런 풍뎅이 한 마리 또는 마우스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속시 하면서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건 아니면 원리를 그대로 적어보면서 머릿속에 익히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인데, 어쨌건 문제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세 가지의 관계식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바로 살펴볼게요. 자, 확인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A 지점에서 20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5km로 걸어서 4시간 30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려고 한다.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라. 자,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대체 이게 뭘 하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동원해 보도록 하세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리기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A 지점, B 지점을 먼저 정해요. 쭉 그어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km 떨어져 있대요. 문제에서 조건이 나왔네요. 너는 20km 떨어져 있구나.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자, 그럼 어느 지점까지는 4km로 걷다가 그랬죠. 그래서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5km로 걸어서 좀 급해져서 시속 5km로 걸어서, 그래서 뭘 했냐면 4시간 30분 4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수로 바꾸면 몇 시간? 4와 2분의 1시간 될 테니까 바로 2분의 8, 2분의 9시간 되나요? 그죠? 2분의 9시간 분수로 아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간 30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려고 한다.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상인가? 그러니까 X로 놔야 될 건 누구니? 바로 시속 5km로 걸은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죠? X로 놓아야 되는 건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어느 구간? 이 구간. 어느 구간? 이 구간.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것을 X로 만들면서 문제의 내용을 조금 더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몇 킬로미터 이상 해야 되는가? 식 다 만들었어요. 전체 걸린 시간이 2분의 9시간 이내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시간은 불러. 뭐분의 뭐? 옳지. 속력분의 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에게 불러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툭툭툭툭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조용히 혼자서 나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말 안. 어차피 지금 뭐 독서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입 밖으로 꺼내면서 머릿속에서 인지할 수 있게끔 스스로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다음과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속 4km로 걸은 거리도 찾아야 되는데 그 거리는 전체 거리에서 시속 5km로 걸은 거리를 빼면 되겠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20-x로 걸은 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시간만큼이죠. 여기는 요 시간만큼 요렇게 요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5분의 x 킬로미터. 그죠? 시속 5km로 x 킬로미터 갈 때 걸린 시간 이렇게 더했을 때 그것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라? 2분의 9시간보다는 작거나 같아라. 이거 이내여야 되니까. 즉 이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등호의 방향 주의해서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복잡해 보이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옳지. 20. 그치? 분모,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는 부등식 풀이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자, 그래서 20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가 곱해지니까 4랑 약분되면서 100-5x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작거나 같아요. 2분의 9에다가 20을 곱하게 되면 9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9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는 작거나 같아요. 요 100이 살짝 이항하게 되면 얼마? 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식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마지막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x는 부동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10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x는 10k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10km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농도에 대한 문제 등장했습니다.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을 때 물을 조금 작게 잡고 스프를 있는 걸 다 넣으면 짜죠. 농도가 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면을 조금 넉넉하게 먹고 싶은데 라면은 한 개밖에 없고, 자, 어떻게 할까? 물배를 좀 불려볼까? 그러면서 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스프 하나를 그대로 딱 넣었더니 이번엔 싱겁죠. 농도가 옅은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용액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걸 계산식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억해야 돼. 외워둬야 돼요. 소금물의 농도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100g의 물에다가 100g의 소금을 때려 넣으면 이것의 농도는 100백이니까 100%, 또 뭐 이러고 있다. 잘 봐요. 소금물의 양에다가 뭐라고요? 소금물의 양에다가 소금의 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100g의 물에다가 100g의 소금을 넣으면 200g의 소금물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소금의 양이 10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50%의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즉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모에는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냥 물의 양이 아니라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것이 소금물의 농도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왜 그런지는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용액의 농도를 정할 때에는 그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즉 녹은 물질의 양,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으로 백분율로 표시하자라고 약속한 거니까 약속한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구하는 것은 요것의 양을 구하게 되면 되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양변을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됐겠죠? 남아있는 게 누가 남을까? 소금물의 양 남았어요. 다시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에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했더니 이제 소금의 양만 남겠죠. 이 얘기야. 바로 여기에서부터 양변을 100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100으로 나면 100분의 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변에 이번엔 다시 소금물의 양을 곱하게 되면 우변에 있는 건 지워질 것이고 여기에는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네요. 즉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농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이 두 가지의 내용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확인 5번 물 160g으로 시작하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기억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 살펴보죠. 자, 확인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 160g에 40g의 소금을 넣어 만든 소금물에 농도가 13%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때 섞은 13%의 소금물, 이때 섞었었던 13%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고 나니까 한글이라서 읽을 줄은 아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물 160g에 40g의 소금을 녹여서 만들었었던 A라고 하는 이러한 소금물이 있었어요. 얘가 A야. 얘는 어떻게 됐냐면 물 160g에 소금 40g 녹였으니까 200g의 소금물이 되겠죠. 200g에다가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냐면 40g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냐면 20%의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요. 누구를 더하냐면 13%의 소금물을 더할 거예요. 얘를 B라고 합시다. 13%의 소금을 더할 건데 얘가 몇 g인지 몰라요. 그래서 Xg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 그랬더니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든다. 아, 여기서 만들면 얘가 15% 이하가 되게 하자라고 했어요. 15% 이하는 이제 이 앞에서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쓰자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요건 지우개로 써야지, 지워야지. 이렇게 쓱쓱. 자, 이렇게 해서 15% 이하가 되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소금물의 농도가. 자,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가 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식으로 정리할 건데 여기서 잠깐 이제 째려보면 어떤 걸 째려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이곳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얘의 소금의 양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죠? 즉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인데 40g이 소금의 양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다 더하기 이곳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100분의
농도 얼마? 13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얼마? Xg 섞였다 그랬죠. Xg 섞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각각의 소금의 양을 더한 것이 어떻게 15% 이하인 소금물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 소금의 양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물의 양은 얼마일까? 소금물의 양. 얘의 소금물의 양은 그렇지. 바로 여기 200g에다가 더하기 여기 소금물 Xg이니까 200 플러스 Xg이 되겠지. 즉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X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그런다면 100분의 옳지 농도 15% 곱하기 200 플러스 X. 자, 이렇게 관계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런 다음에 100분의 13 또는 40 또 100분의 15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 있는 100이 사라져 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 100이 사라지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너는 얼마? 4000이 될 것이고요. 너는 13x가 될 거고요. 너는 15가 되면서 이렇게 이항시키게 되면 3000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15x.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처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산했더니 2x가 13x를 15x 쪽으로 이항시키고 그래서 2x가 되고 부등호는 x가 있는 쪽으로 3000을 4000 쪽으로 이항시키면 1000이 될 거고요. 그죠? 4000 마이너스 3000이니까. 그래서 x가 얼마만큼 이상이 된다 그랬으면 x는 500 이상이 돼야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그램 이상인지 구하여라. 몇 그램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구하여라. 13%인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바로 500g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500g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도에 관련된 내용은 농도 구하는 공식하고 그 다음에 용질의 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머릿속에 쏙 넣어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 유형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유리한 방법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가격 또는 비용을 계산하고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운다. 자, 이것도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우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한 바대로 식을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풀어보고 틀렸다고 하면 아싸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골라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일단 어느 부분을 모르는 부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확인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읽어보면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가 대형마트에서는 700원이랍니다. 대형마트까지 가려면 내 왕복 요금이 900원이 든다고 했대요. 자, 과자를 몇 개 이상 사야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큰 박스로 여러 개 이제 쌓아놓고 가격을 아주 절감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만 사면 되는 거를 12개 그냥 모아놓은 그러한 이제 벌크 제품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살 때는 오히려 차비까지 들어가면서 거기 대형마트까지 갈 필요 없을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좀 이제 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집 앞에 슈퍼마켓 가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먼저 첫 번째 집 앞에 슈퍼마켓 가는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대형마트에서 몇 개 이상 과자를 살 때 그랬으니까 과자의 개수를 X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살 때 1000원 하는 과자는 X개 산다 그러면 그 과자의 가격은 1000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형마트에서는 70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대형마트에서 700원이니까 700X입니다. 그러면 왕복 요금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900원이라는 요금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700X하고 1000X 하게 되면 당연히 값이 싼 것이 유리하죠. 그죠? 700X가 작으니까 당연히 싼 것이 유리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900원의 왕복 요금이 든다. 왕복 요금도 주의 깊게 봐두도록 하세요. 이것이 편도냐 왕복이냐. 편도라고 한다면 갈 때만 또는 올 때만 드는 비용이니까 만약에 편도라고 한다면 900 곱하기 아니 마트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니까는 900원 더하기 900원에서 1800원 돼야 되겠지만 왕복 요금이 900원 든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900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트에서 어디서 사는 것이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물어봤다면 대형마트 쪽에서 산 값이
여기에서 슈퍼마켓에서 산 값보다 유리하다라는 말은 싸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다 그 얘기예요. 즉 700x 플러스 900이 1000x보다는 작아져야지만 어떻게 하다?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이 뭔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게 유리한 걸로 착각해서 일단 풀긴 풀었는데 부등호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내용 그런 느낌 혹시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불리한 거예요. 적게 나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700x 플러스 900이 1000x보다는 작아야 그래야 유리한 게임이 된다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풀면 되겠죠. 300x가 크다. 뭐보다? 90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변을 300으로 나누면 x는 3보다는 크다. 자, 그러니까 몇 개를 사는 것이 몇 개 이상 사야 되느냐. 이때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니까 3이라고 답을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3개면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에 가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3개라고 하는 것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나 같다. 양쪽에다가 3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3,000원, 3,000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야. 유리해지려면 어쨌거나 700x 플러스 900이 1000x보다는 작아지는 그 순간 과자를 3.12개, 3.5개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자연수 단위로 딱 끊어질 테니까 3보다 바로 큰 자연수 그 다음 뭐가 된다? 그렇지 4가 되겠더라.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문제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문제 6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요. 부등식에서의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활용해서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과부족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의자의 개수나 방의 개수나 또는 텐트의 개수, 특히 교회 의자 뭐 이런 얘기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또 강조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자고요. 자,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는요. 의자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 저기에서 이제 이 의자가 뭐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텐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조별로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의자 같은 좀 긴 의자를 두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의자 개수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한 의자에 앉은 인원과 그 다음에 의자의 개수를 곱한 그리고 앉지 못한 인원을 합하게 되면 그게 전체 학생 수 또는 전체 인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어서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사람 수하고 최대가 되는 사람 수하고 총 사람 수는 당연히 그 사이에 오겠지. 자, 이 내용만 본다면 뭐 이해 못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돼. 자,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역시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문제 살펴보죠. 자, 문제 읽어보면 공연장의 긴 의자에 관람객을 앉히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3명이 앉지 못하고 10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했을 때 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을 만든다면 일단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8 곱하기 x죠. 8x. 그죠? 즉 의자에 앉은 사람의 명수를 살펴라 그런다면 8x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 조건에서 그러면 3명이 앉지 못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람 명수예요. 그죠? 관람객 수. 관람객 수가 8x 플러스 3명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런데 10명씩 앉는다. 3명이 모자랐으니까 10명씩 앉힌다. 자, 이 두 번째 조건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꼭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10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의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예요. 뒤에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4개 정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전체 의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X개예요. X개. X개의 의자가 있는데 3개의 의자에는요, 아무도 안 앉아요. 3개의 의자에는 10명씩 앉을 때 여기 10명 앉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자에도 10명 앉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잘 봐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체 의자가 아무도 안 앉는 자리가 3개, 안 앉는 의자가 3개가 남는다고 했을 때 의자가 최대 몇 개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식을 유도를 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의자 하나를 더 갖다 줄게요. 여기는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전체 X개예요. 10명이 앉게 되는 것, 10명이 앉게 되는 거는 딱 여기까지는 10명이 정확하게 앉겠지. 선생님, 3개에 아무도 안 앉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지금 쭉 10명씩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채워갔어요. 여기는 지금 요 사이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즉 X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3개가 남는 거고, X 마이너스 3개까지, X 마이너스 3개가 아니라 X 마이너스 3개에다 더해서 요 마지막 한 개,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X 마이너스 4개의 의자에는 반드시 10명이 앉는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명수 8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는 클까? 10에 X 마이너스 4 한 것보다, 여기에 10명이 앉을 수도 있겠지만 1명이 앉을 수도 있겠지. 대신에 아무도 안 앉진 않을 거예요. 빈 의자가 되지는 않아.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빈 의자가 되지는 않아요. 이 자리가 빈 의자가 된다면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4개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는 앉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최소의 숫자는 플러스 1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8x 플러스 3 전체 인원수는 x 마이너스 4개의 의자에 10명씩 반드시 앉고, 그 다음 의자에는 1명 앉는 경우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 작을 것이다. 누구보다? 여기 있는 요 의자까지 10명이 꽉 채워서 앉는 경우. 그죠? 이쪽 자리에는 단 1명도 앉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의자, 그죠? 네 번째, 뒤에서부터 네 번째 의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꽉 채워서 앉는다고 한다면 전체 인원수는 10에 x-4, 그 다음에 플러스 10.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해설에 나와 있는 식하고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10x-4 플러스 10 하면 지금 내용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10에 x-3 요러고 적는 내용이 있어요. 이 식을 풀어주면 10에 x-3 나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x-3 여기까지 10명이 다 앉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요거를 x-3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x-4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 개를 더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해서 반드시 1명 이상, 1명만 채운 것보다는 클 것이고,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10명이 꽉 찬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볼게요. 요거 위에 나와 있는 그림 그렸었던 요 내용 여러분들이 뒤로 가기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걸 조금 지우면서 보도록 하죠. 자, 싹 지워서. 자, 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8x, 10x-4 그러면 10x.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 10x-40 플러스 1이니까 39. 그것이 작거나 같습니다. 8x 플러스 3보다. 그러니까 2x는 작거나 같아요. 39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 얼마니? 42가 되니? 그래서 x는 2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두 번째 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두 번째 식. 요것을 풀어내게 되면 8x 플러스 3 작거나 같아요. 10x 마이너스 4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x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x는 크거나 같아요. 얼마보다? 3일은 2일은이 13이니까 2, 6, 12, 16.5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x는 16.5보다는 크거나 같고 21보다는 작거나 같아. 자, 이렇게 되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거. 그런데 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찾아야 될 거죠. 의자 최대 몇 개냐? 최대 몇 개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6.5니까는 의자를 반으로 썰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 17개 가능한 의자의 개수는 17, 18, 19, 20, 21. 마지막 큰 거 21. 그래서 최대의 개수 몇 개가 된다? 21개가 되겠다. 문제의 정답은 21개.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문제, 과부족 문제까지 여러분들이랑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제의 접근은 항상 얘기하는 바처럼 내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수학적 기본적인 상식의 내용들,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날 때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등식의 활용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 많았습니다.